당신은 지금까지 중국 정치의 가장 충격적인 역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골 동굴에서 굶주리며 살았던 소년이 오늘날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그 동굴로 보낸 장본인이 바로 마오쩌둥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과 마오쩌둥, 이 두 인물의 운명적 만남이 어떻게 현재의 중국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34년 중국 대륙을 뒤흔든 대장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산군은 국민당 세력에게 포위당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13만 명의 공산군과 민간인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강을 건너며 1년간 이어진 이 대장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천 명에 불과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진정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초기 군사 지도부의 전통적 전술이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자 공산당은 마오의 게릴라 전술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산악지대로 들어가자 국민당의 추격은 약해졌고 마침내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시중신이 이끄는 게릴라 기지가 이들을 맞아주었어요. 바로 이 시중신이 훗날 시진핑의 아버지가 됩니다. 대장정의 성공은 마오쩌둥에게 절대적 권위를 안겨주었습니다. 1943년 당의 공식 지도자가 된 그는 자신만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이후의 이야기가 명확해지는데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아래 정치국이 있고 그 정점에 상무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이 상무위원회가 바로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핵심 권력 집단이에요. 1945년 마오쩌둥은 당 역사상 첫 번째 역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마오쩌둥 사상을 당의 절대 지침으로 확립했어요.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들 역시 모두 마오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류샤오치, 저우원라이 같은 인물들은 마오와 함께 대장정을 겪은 동지들이었거든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마오는 혁명 동지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대장정 생존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의 엘리트가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태자당이라 불리는 특권층을 형성했어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역시 국무원 부총리까지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마오를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만들었어요. 1960년대 중반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그의 권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마오는 자신의 이념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류샤오치는 반당분자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군 지도부는 마오주의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린베오마저 소련으로 도주하다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죠. 마오는 그를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이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1962년 소설 유샤산의 영웅들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어 실각했습니다. 홍위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그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8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각과 함께 당시 15세였던 시진핑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베이징 명문학교에서 퇴학당한 그는 산시성 량자허촌의 토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과 막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옥수수죽과 야채로 연명하는 극도로 궁핍한 생활이었죠. 마오쩌둥의 결정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은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문화대혁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규모 복권이 시작되었어요. 시중신도 명예를 회복하고 정치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와는 완전히 다른 통치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1981년 두 번째 역사 결의안을 통해 개인 숭배를 거부하고 집단 지도 체제를 확립했어요. 권력을 분산시켜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죠. 덩샤오핑 자신도 당 총석이나 국가주석이 되지 않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만 활동하며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어요. 서구와의 관계 개선, 시장 경제 요소 도입, 기술 발전 등이 어우러져 중국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이 시기를 덩샤오핑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시진핑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976년 베이징으로 돌아온 그는 칭화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어요. 이는 그가 중국 사회에서 권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의 권력 추구 전략은 매우 독특했어요. 베이징의 치열한 권력 투쟁을 피해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7년까지 무려 27년간 허베이, 푸젠, 저장, 상하이 등 여러 지방에서 경험을 쌓았죠. 다른 태자당 출신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경쟁할 때 그는 묵묵히 지방에서 실적을 쌓아갔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 면에서 탁월했어요. 첫째, 베이지의 정치적 경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죠.
셋째, 겸손하고 성실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넷째, 군부와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었어요. 2007년 시진핑은 마침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그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상황이었어요. 기존 지도부는 너무 야심적이지 않으면서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원했고 시진핑이 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집권 초기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했죠. 저우 융캉, 쉬차이 해우, 보시라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실각했습니다. 군부 개혁도 단행했어요. 기존의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하고 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군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숙청되었죠. 이를 통해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어요. 자신의 정치 사상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원에 명기한 것입니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생존 지도자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2018년에는 더욱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가주석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던 헌법 조항을 삭제한 것이에요. 이로써 종신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덩샤오피 구핑이 구축한 집단 지도 체제와 권력 승계 시스템이 완전히 해체된 순간이었어요. 시진핑 집권 10년간 중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2배로 성장했고 개인 소득과 군사비도 크게 증가했어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등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내부적으로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탄압, 인터넷 검열 강화, 사회신용 시스템 도입 등 통제를 강화했어요. 시민사회의 공간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가장 억압적인 통치 체제가 구축된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시진핑 체제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어요. 백지 시위라 불린 이 시위에서는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책을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죠.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했어요. 리커창 등 공청단 출신 인사들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후계자로 거론될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아요. 현재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 정부, 군을 모두 장악했고 그의 사상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었어요. 그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관계는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넘어서죠. 시진핑은 마오의 통치 방식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개인 숭배 조장, 사상 통제, 정적 숙청, 권력 집중 등이 그것이에요. 마오가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역설적으로 마오의 통치 기법을 학습한 셈입니다. 시진핑 체제의 미래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경제 성장률 둔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증가 등 내부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 대만 문제, 인권 비판 등이 압박 요인이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절대 권력도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할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내 반대파는 철저히 제거되었고 시민사회는 억압받고 있으며 군부는 통제하에 있어요. 그가 건강한 한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진핑이 구축한 권력 시스템의 정교함이에요. 반부패 기구인 중앙기후검사위원회를 통해 당내 감시치 체계를 완비했고 국가감찰위원회로 정부 관료들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 통제 시스템도 마오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해졌죠. 결국 시골 동굴의 소년에서 절대 권력자가 된 시진핑의 이야기는 현대 중국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원한과 야심, 제도의 한계와 변화, 역사의 아이러니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오쩌둥이 만든 상처가 오히려 또 다른 마오쩌둥을 탄생시킨 것일지도 모르죠.